최근 폴리티코 보도로는 현재 미국은 동맹국을 나쁜 동맹국, 착한 동맹국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않는 나라들은 보복 조치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폴리티코는 유럽 외교관 3명과 미 전쟁부 관계자 1명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 미국 내에 착한 동맹국과 나쁜 동맹국을 나눈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는 회원국들의 동맹 기여도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을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이 명단은 4월 8일에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명단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단의 핵심 평가 기준은 각국의 군사 지원 여부와 기지 제공, 호르무즈 해협 대응 협조 여부 등이 평가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왜 갑자기 이런 명단을 작성했는지부터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나토 국가들의 군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도 군함 지원을 요청했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당장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은 소위 동맹국들을 위해 항상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보호해온 국가들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내내 우리 곁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한 역학관계에 대해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혔으며 그가 말했듯이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전쟁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2025년 말에 방위 책임을 다하는 국가에는 특별한 혜택을, 그렇지 않은 국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착한 동맹국, 나쁜 동맹국 명단은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명단을 바탕으로 실제 제재를 하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이미 실제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군사력 배치와 방위 협력에서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전망인데요. 미군 배치 축소나 공동훈련 제한, 무기 판매 조정 등이 제재 카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협조국에는 병력 증강과 안보 지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별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등의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군사작전에도 협조적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공항까지 제공해 주었죠. 이에 비해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서유럽 국가는 미국에 반발하며 중동전쟁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을 가하였고요.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후에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를 열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한참 뒤에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압박을 하려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중동전쟁에서 군사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스페인을 나토에서 방출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스페인을 포함한 동맹국을 응징하는 선택지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쟁부 내부 이메일에 적시된 선택지는 우선 스페인의 나토 자격 정지, 영국의 포클랜드 섬 영유권에 대한 미국 입장 재검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착한 동맹, 나쁜 동맹을 구분하는 명단을 마련했다는 유럽 미 당국자 전원에 이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물론 나토 조약에 회원국 자격 정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나토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집단방위란 단 하나의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이 구조는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거나 외교적 지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 신뢰 구조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정부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순간 그 국가는 사실상 방어 능력이 크게 약화합니다. 여기에 군사훈련 제외, 무기지원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형식상 회원국일 뿐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가가 배제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공동대응 의지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단방위는 모두가 동시에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작동하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나토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각국은 미국 중심의 방어체계 대신 자국 중심의 군사 전략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나토는 이름만 유지될 뿐 실질적인 군사동맹의 역할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는 전례가 거의 없어서 우려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은 압도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느끼는 신뢰와 협조에 기반한 네트워크였는데 최근 움직임은 이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태도가 과거 중국의 주변국을 조공체제로 묶어두고 위계적으로 대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보인다는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평가받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중동전쟁의 시발점입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과 충분한 전략적 조율 없이 군사행동을 먼저 시작했고 이후 상황이 복잡해지자 뒤늦게 지원을 요청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는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들이 협력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동맹국들을 향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느니 도움 없이도 충분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동맹국들을 비아냥
긴장거렸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해상 통제와 물류 안정, 장기 작전 수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동맹국들의 참여가 필요해졌고 미국은 재차 지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 국가에 강한 불신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선을 긋고 심지어 동맹국을 욕하던 나라가 상황이 바뀌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동맹국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협력은 장기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요구와 비판이 반복되고 기준이 수시로 바뀐다면 정책 결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 부담과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 방식이 오히려 협력 의지를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동맹국들이 미국 중심 질서에서 점점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부에서도 지적이 있는데 연방상원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위원은 미국 지도자들이 우리 동맹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가가 동맹을 통해 얻는 수많은 정치적, 전략적, 도덕적 이익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동맹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질서, 더 정확히는 서방 세계는 누군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대응한다는 믿음 위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뢰가 깨진다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격받는 국가 처지에서는 과연 누가 도와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방어 전략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과거라면 자동으로 동맹국들이 개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 국가를 도와줄 이유가 있느냐는 계산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집단방위 체계에서는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단 몇 시간, 며칠의 지연만으로도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지적은 상대국 역시 이 변화를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적대 국가가 동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공격을 감행할 유인이 훨씬 커집니다. 과거에는 나토 전체와 맞서야 했지만 이제는 개별 국가만 상대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지력의 붕괴입니다. 전쟁을 막는 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초기 대응의 공백입니다. 전쟁은 초반 72시간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안에 공군, 해군, 정보 자산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동맹이 머뭇거리거나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개입을 늦추게 되면 그 공백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받은 국가는 스스로 방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각국은 더 이상 동맹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국가가 각자 도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군비 경쟁이 급격히 확대되고 핵무장 논의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최악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준비된 곳이 아니라 균열이 생긴 곳에서 터집니다. 지금처럼 동맹 내부에 균열이 커지고 신뢰가 약해지는 순간 그 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다음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요?